안녕하세요. 책 읽기 전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5대 리스크.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 지은이는 강창희, 고재량, 발행은 포레스트북스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가난한 시대가 왔습니다.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될 확률이 높았지만 시대가 변해 젊을 때부터 생애 주기에 맞는 노후 설계를 시작하지 않으면 노후 파산이 당신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어 유례없는 초고령화 속도를 쫓아가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준비와 국민의 인식이 한참 부족합니다. 홀로 사는 노인은 점점 늘어가고 노후 빈곤은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에게서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캥거루 자녀 리스크 등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리스크가 산재해 있습니다. 5대 리스크, 즉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자산구조 리스크, 저금리 리스크가 그것인데요. 저자는 이러한 시대에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임을 강조하며 퇴직 후 12만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천직의 사례를 들어 알려줍니다. 또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금융자산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생애 주기별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을 알려주며 마지막으로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상층연금 쌓는 방법과 노후 대비 상품으로 활용 가능한 퇴직연금, TDF, ISA 등의 활용 방법을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바로 나뿐이다라는 인식의 전환일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식이 노후의 보험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나만의 자산 관리를 하루빨리 시작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코로나19에는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한방울을 생애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10억 있어야 합니까? 7억 있어야 합니까? 노후 설계를 주제로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실 10억 원, 7억 원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에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착각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착각. 첫 번째, 많은 분이 인생의 80 이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았다는 분들을 보더라도 80세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120살까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저희 어머니는 3년 전에 향년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정도 앓으셨고요. 많은 사람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에서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나 외로움 등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착각인데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녀가 자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노년에 쪽방에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 돈이 몇억 원 있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늦는다. 요즘은 퇴직 후 삶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일찍부터 준비에 나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 번은 강의가 끝나자 어떤 분이 공단 측에 다음과 같은 항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교육을 10년쯤 전에 아내와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듣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할 것이며 집안의 권한은 아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내를 어떻게 설득하라는 거냐고요. 공단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퇴직하기 10년 또는 20년 전쯤부터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부부가 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공통된 인식, 수신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제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자녀 리스크를 아십니까?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귀엽기만 한 자녀가 위험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해서 손을 내밀면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자녀에게 다 퍼주고 나이 든 부모는 단칸방에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년 전에는 서울에서만 30, 40대 캥거루족이 48만 5천 명이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캥거루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낼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자기 새끼를 딱 1년만 보호하고 내보낸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을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다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에 져서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에 따르면 10여 년 전 이 저서를 집필할 당시 일본의 35에서 44세 인구가 1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몰래 연금을 타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키포스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몇 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자녀 리스크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변화. 젊은 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에게 있다라는 대답이 2000년에는 71%를 차지했었는데 2018년에는 27%로 줄었습니다. 반면 국가 등 사회에 있다라는 대답은 같은 기간 20%에서 54%로 늘었습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답도 10%에서 19%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모를 부양할 만한 경제력이 있느냐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반영한 취업난, 조기 퇴직 등으로 자녀들의 생활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 세대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한국인의 비율이 30%도 안 된다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은퇴 세대의 노후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재혼도 문제지만 베이비붐 기간이 6년 만에 끝난 일본에 비해 28년이나 계속된 우리나라는 복지비 지출이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지금까지의 가족 의존형 복지 시대에서 본인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셀프 부양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일이 없으면 고달프다. 신문, TV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 있어야 하는가, 7억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그런 내용 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 기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복통 터지고 초조해지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서점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등의 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한 언론인이 서울 특파원으로 있다가 돌아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즉 자산관리에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불을 켜고 열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되어서 번 돈이 모자라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답게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언론에는 그걸 자산관리에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히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공부가 너무 안 되어 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일자리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다.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찾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5년의 일입니다. 그때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가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은 8%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16%입니다. 다시 말해 46년 전 일본의 노인 비율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더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시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광경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본 것입니다. 그곳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견학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서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들 100명 정도가 앉아서 주식을 세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분들은 옛날에 무엇을 하던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전직 회사 임원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들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죠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씩 받아요 하고 물어보니 시간당 500엔이라고 합니다. 한때 떵떵거리며 살았을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시간당 5천에서 6천원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경은 제 숙소였던 비즈니스 호텔에서 목격했습니다.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시가 되니까 젊은 직원들은 퇴근하고 할아버지들이 야간 당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젊은 나이에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을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거구나. 나도 오래 살 텐데 저런 준비를 해둬야겠구나. 그때 그 장면들을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2015년 가을에 일본의 주간동양경제라는 주간지에서 퇴직자들의 일자리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 생협지역위원, 회사 고문, 컴퓨터 강사, 가사대행 서비스 등이 나와 있더군요. 예컨대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을 하려면 경쟁률이 50대 1 정도로 치열하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일본 자산운용사의 사장인데 딸이 40대 중반의 대졸자입니다. 자녀 둘을 키우느라 회사를 퇴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키운 것이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졸자가 따로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겁니다. 지금 일본에는 방문개호라는 일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개호는 우리말로 간병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노인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딸인데다가 4년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땅히 할 만한 일도 많지 않았지만 하고 싶어도 체면이나 남의 눈 때문에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기사분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외국 회사의 서울지사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사장을 할 때는 기사가 딸린 에쿠스를 탔고 부인은 사모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단한 것이 지사장직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업용 택시 3년 무사고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을 때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 남편 인기 1위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고용 정년입니다. 법으로는 60세이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2020년 9월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은 51.6세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정 정년 60세에 퇴직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퇴직자는 매우 건강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일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스스로 정해서 하는 일에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입니다.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3번의 정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 현역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남성들에게만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세요?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성들끼리 모여 다 먹고 있지요. 헬스장에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남성들에게만 퇴직 후에도 일을 하라는 건가요? 여성분들은 퇴직한 남성들의 이런 섭섭한 마음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긴긴 후반 인생에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외국회사 지사장을 역임하고 택시기사를 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서글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당신 참 대단하다라고 응원을 해주는데 정작 제 아내와 딸은 동네 창피하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인생을 헛산 것 같아 서글퍼져요. 퇴직 후 일을 찾는 데에는 가족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한다. 남성분들은 고생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집에서 삼식이니 영식이니 하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면 섭섭하달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내 아내만 나에게 야속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한국 아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는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국내 한 은퇴 연구소에 월간지에 기고한 걸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위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인기 최고일까요?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이 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니 남성분들은 아내 탓할 것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는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 최고이직에서 퇴직한 제 선배 한 분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쓸모있는 인간을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런 게 더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 단계별 자산관리 전략.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대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도 자산관리에 대한 마음가짐은 현역 시절과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노후 자금이 모자랄 것이라는 초조함 때문에 투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100세 시대 직장인은 인생 단계별로 시기에 맞는 자산관리를 해야 합니다. 인생 단계별 3단계 자산관리. 첫 번째 단계는 자산을 적립하면서 운영하는 시기 또는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퇴직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지출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생활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주로 투자 상품에 장기 분산 운용하여 자산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출에 쓰면서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부터 70대 후반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축적한 자금 중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해 쓰면서 남아있는 자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일에서는 은퇴했지만 자산 운용에서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시기인 겁니다. 이 단계의 최대 목표는 세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을 충분히 남겨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용과 인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인출 비율과 남은 자금의 목표 운용 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당장 그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 4% 인출과 남은 자금의 3% 운용 전략을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산 운용에서도 졸업하여 자산을 인출해 쓰기만 하는 시기입니다. 70대 후반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예금이나 그에 가까운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인출에 쓰기만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활비를 규모 있게 인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3단계 중 제1단계인 현역 시절에는 시간을 들여 장기 분산 투자를 하기만 하면 실행 여부가 문제일 뿐 자산 형성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투자의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인 제2단계와 3단계에서는 자산을 늘리기보다는 줄어드는 걸 관리하는 방법, 즉 인생의 내리막길을 무사히 내려가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내리막길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갈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퇴직 후 자산관리에서 유의할 점. 제2단계와 제3단계의 자산관리 전략을 세울 때는 다음 몇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후의 생존 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다는 점입니다. 노후 설계를 할 때 평균 수명에서 현재의 나이를 뺀 만큼의 기간을 생존 기간으로 상정하고 설계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보다는 생존 확률 20%를 기초로 생존 기간을 상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인 사람의 20% 생존 확률은 통계청간이 생명표를 참고로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남성 91세, 여성 95세입니다. 만약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3년 아래라면 남편의 60세 퇴직 후 38년의 생존 기간을 상정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퇴직 후의 매월 생활비를 일정 금액이 아닌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퇴직 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만 별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 대체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목표 대체율은 퇴직 후 연간 지출액이 퇴직 직전의 연간 수입액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나타냅니다. 연간 수입이 높을수록 목표 대체율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연 수입이 6천만 원이었던 직장인이 퇴직 후 생활비 목표 대체율을 60%로 잡는다면 퇴직 후 생활비는 연간 3,600만 원, 즉 월 300만 원이 됩니다. 셋째, 3층 연금과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매월 일정한 연금 수익과 재취업을 통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자산 관리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3층 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생활비 3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150만 원은 자조 노력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지방도시나 퇴직자 전용 주거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생활비는 그동안 마련해둔 노후 자금에서 인출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연금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60세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월 100만 5천 원씩 2021년 8월 5일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해서 근로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면 노후자금뿐 아니라 건강 문제나 고독과 같은 퇴직 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노 부양의 시대, 3층 연금은 필수.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어떻게 노후 생활비를 조달했을까요? 앞서 잠깐 살폈듯이 1980년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7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비율이 20%로 줄어버렸습니다. 10년쯤 지나서 이런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 0.7%, 일본 1.9%, 독일 0.4%처럼 될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입니다. 자그마치 32년이 늘어난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이나 됩니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따라서 지금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즉 3층 연금으로 노후에 최소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은 3층 연금입니다. 우선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니까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혹시 전업주부라면 이미 가입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60세까지 한 달에 9만 원씩만 이미 가입을 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액수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늘어납니다. 이렇게 부부 모두가 일찍부터 국민연금에만 가입해도 절대 굶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퇴직연금 가입입니다. 요즘은 1인 기업,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는 이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준비를 못한 채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지? 물론 이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을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세상 떠날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그래도 갈 때 자녀에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살에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가 70살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집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그 후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직 수문장과 교대 수문장이 생애 설계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 100살까지 산다는데 노후 자금은 얼마나 있어야 합니까? 10억 있어야 합니까? 7억 있어야 합니까? 노후 설계를 주제로 강의를 하러 갈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사실 10억 원, 7억 원을 모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만큼을 모았다고 하더라도 생애 설계, 노후 설계의 발목을 잡는 세 가지 착각에 빠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몇 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각에 빠지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만 잘하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착각이란 무엇일까요? 세 가지 착각. 첫 번째, 많은 분이 인생의 80이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았다는 분들을 보더라도 80세 이후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없으십니까?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120살까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두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조용히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저희 어머니는 3년 전에 향년 92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3년 정도 앓으셨고요. 많은 사람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짧게는 2에서 3년, 길게는 10년 정도를 앓으면서 돈 문제나 외로움 등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보면서 자기 발로 화장실만 다니다가 세상 떠나도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착각인데 저는 이 세 번째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자녀가 자신의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해서 자녀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노년에 쪽방에서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것을 자녀 리스크라고 합니다. 자녀 리스크에 걸리면 돈이 몇억 원 있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늦는다. 요즘은 퇴직 후 삶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일찍부터 준비에 나서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 예정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한 번은 강의가 끝나자 어떤 분이 공단 측에 다음과 같은 항의를 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교육을 10년쯤 전에 아내와 같이 듣게 해줬어야지. 지금 혼자 와서 듣고 어쩌라는 겁니까? 내일 모레 퇴직인데 언제 준비할 것이며 집안의 권한은 아내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내를 어떻게 설득하라는 거냐고요. 공단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하고 나면 이미 늦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퇴직하기 10년 또는 20년 전쯤부터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고 부부가 같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만 하죠.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제 강의 내용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쓰기로 한 겁니다. 자녀 리스크를 아십니까? 요즘 자녀 리스크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귀엽기만 한 자녀가 위험하다니 무슨 말일까요?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을 준비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이혼하거나 해서 손을 내밀면 안 도와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정서입니다. 자녀에게 다 퍼주고 나이 든 부모는 단칸방에서 사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다 큰 자식이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캥거루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는 캥거루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몇 년 전에는 서울에서만 30-40대 캥거루족이 48만 5천 명이라는 자료를 본 일이 있는데 현재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어쨌든 캥거루가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낼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캥거루는 신통하게도 자기 새끼를 딱 1년만 보호하고 내보낸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캥거루족을 패러사이트 싱글이라고 부른다는데 기생충적 독신이라는 뜻입니다. 가족 사회학자 야마다 마사히로 교수의 저서 패러사이트 싱글의 시대에 따르면 10여 년 전 이 저서를 집필할 당시 일본의 35에서 44세 인구가 전 895만 명인데 그 중에서 결혼을 하지 않고 부모에게 얹혀 사는 기생충적 독신이 295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들에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직업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없는 친구들이 더 많습니다. 부모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몰래 연금을 타먹거나 아니면 극빈자로 전락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일본의 노인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내 연금으로 살고 있는 자식들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영국에서는 키퍼스라고 부르는데 부모의 노후자금을 갉아먹는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몇억 원을 노후자금으로 가지고 있어도 전혀 리스크에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교대의식의 두 번째, 매일 바뀌는 군호를 서로 묻고 답하여.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변화. 젊은 세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의식구조 또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부모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에게 있다라는 대답이 2000년에는 71%를 차지했었는데 2018년에는 27%로 줄었습니다. 반면 국가 등 사회에 있다라는 대답은 같은 기간 20%에서 54%로 늘었습니다. 부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대답도 10%에서 19%로 늘어났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모를 부양할 만한 경제력이 있느냐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저성장, 결핍의 시대를 반영한 취업난, 조기 퇴직 등으로 자녀들의 생활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보다 자녀들 세대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믿는 한국인의 비율이 30%도 안 된다는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복지 차원에서 은퇴 세대의 노후 생활비에 도움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재혼도 문제지만 베이비붐 기간이 6년 만에 끝난 일본에 비해 28년이나 계속된 우리나라는 복지비 지출이 그만큼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속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부모 세대는 지금까지의 가족의존형 복지 시대에서 본인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질 수밖에 없는 셀프 부양 시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일이 없으면 고달프다. 신문, TV에서는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이 있어야 하는가, 7억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말이 종종 나옵니다. 저는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그런 내용 좀 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그런 형편이 안 되는데 그런 기사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복통 터지고 초조해지기만 할 뿐이죠. 그래서인지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서점에 가보면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등의 책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길 수 있다면 인생이 얼마나 만만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한 언론인이 서울 특파원으로 있다가 돌아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즉 자산관리에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불을 켜고 열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되어서 번 돈이 모자라면 그 사람은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답게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언론에는 그걸 자산관리에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열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치지 않아 공부가 너무 안 되어 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기분이 얼마나 나빴겠습니까? 일자리에 대한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본이든 미국이든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할 수 없다.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찾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6년 전인 1975년의 일입니다. 그때 일본 도쿄 증권거래소에 가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은 8%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비율은 16%입니다. 다시 말해 46년 전 일본의 노인 비율은 현재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낮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시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첫 번째 광경은 도쿄 증권거래소에서 본 것입니다. 그곳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를 견학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새서 70은 넘었을 것 같은 노인들 100명 정도가 앉아서 주식을 세고 있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안내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분들은 옛날에 무엇을 하던 분들입니까? 그랬더니 전직 회사 임원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들 한자리 하던 사람들이죠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씩 받아요 하고 물어보니 시간당 500엔이라고 합니다. 한때 떵떵거리며 살았을 사람들이 우리 돈으로 시간당 5천에서 6천원을 받으며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광경은 제 숙소였던 비즈니스 호텔에서 목격했습니다.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시가 되니까 젊은 직원들은 퇴근하고 할아버지들이 야간 당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저는 젊은 나이에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들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하는 거구나. 나도 오래 살 텐데 저런 준비를 해둬야겠구나. 그때 그 장면들을 본 것이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2015년 가을에 일본의 주간동양경제라는 주간지에서 퇴직자들의 일자리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 생협지역위원, 회사고문, 컴퓨터 강사, 가사대행 서비스 등이 나와 있더군요. 예컨대 일본에서도 아파트 관리인을 하려면 경쟁률이 50대 1 정도로 치열하다고 합니다. 제 친구는 일본 자산운용사의 사장인데 딸이 40대 중반의 대졸자입니다. 자녀 둘을 키우느라 회사를 퇴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키운 것이 아니라
틈틈이 시간을 내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전문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졸자가 따로 공부해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겁니다. 지금 일본에는 방문 개호라는 일의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개호는 우리말로 간병 돌봄이라는 뜻입니다. 경제력이 있는 노인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집에 가서 주사도 놔주고 건강 체크도 해주고 간단한 집안일도 도와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딸인데다가 4년제 대학까지 나왔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쪽팔려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습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땅히 할 만한 일도 많지 않았지만 하고 싶어도 체면이나 남의 눈 때문에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택시를 탄 적이 있습니다. 기사분의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외국 회사의 서울지사장을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지사장을 할 때는 기사가 딸린 에쿠스를 탔고 부인은 사모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단한 것이 지사장직을 끝내자마자 목표를 세웠는데 3년 이내에 개인 택시 받을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영업용 택시 3년 무사고 운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났을 때 1년 8개월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런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은퇴 남편 인기 1위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고용 정년입니다. 법으로는 60세이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2020년 9월에 취업 컨설팅 업체 잡코리아가 조사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40대 이상의 직장인이 체감하는 평균 퇴직 연령은 51.6세인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법정 정년 60세 퇴직한다고 해도 대부분의 퇴직자는 매우 건강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일이든 자원봉사 활동이든 스스로 정해서 하는 일에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입니다. 고용 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 3번의 정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라 평생 현역입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말이죠.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 제가 어느 강의장에서 이 말을 끝냈더니 한 남자분이 벌떡 일어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남성들에게만 일을 해야 한다고 그러세요? 점심때 시내 음식점에 가보세요. 맛있는 건 여성들끼리 모여 다 먹고 있지요. 헬스장에 한번 가보세요. 땀 뻘뻘 흘리며 운동하고 있는 건 대부분 여성들이에요. 그런데 왜 남성들에게만 퇴직 후에도 일을 하라는 건가요? 여성분들은 퇴직한 남성들의 이런 섭섭한 마음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긴긴 후반 인생에 부부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남편이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를 갖도록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소개한 외국회사 지사장을 역임하고 택시기사를 하고 계신다는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서글픈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제가 이 일을 하니까 주위 사람들은 당신 참 대단하다라고 응원을 해주는데
정작 제 아내와 딸은 동네 창피하게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그러네요.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인생을 헛산 것 같아 서글퍼져요. 퇴직 후 일을 찾는 데에는 가족의 응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에도 자기만의 일이 있어야 한다. 남성분들은 고생하면서 꼴보기 싫은 사람 참아가면서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집에서 삼식이니 영식이니 하고 조롱거리의 대상이 되면 섭섭하달까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내 아내만 나에게 야속하게 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한국 아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다 마찬가지 아닐까 하고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오가와 유리라는 은퇴 전문가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국내 한 은퇴 연구소에 월간지에 기고한 걸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위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어떤 남편이 은퇴한 후에도 인기 최고일까요? 요리 잘하는 남편, 건강한 남편, 싹싹한 남편, 집안일 잘 도와주는 남편. 이 중에는 답이 없습니다. 낮에는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다 똑같다는 거지요. 그러니 남성분들은 아내 탓할 것 없이 퇴직하고 나서도 돈이 되든 안 되든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자기만의 시간, 소일거리를 갖도록 미리미리 생각해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티베트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노인은 자신이 남에게 유용한 존재라고 느끼는 노인보다 일찍 숨질 가능성이 3배 가까이 높게 나왔다. 부유한 나라에서 고통과 분노의 정도가 더 심한 건 물질적 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내가 남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이나 내가 사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더 이상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은행 최고이직에서 퇴직한 제 선배 한 분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퇴직하고 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서 서글프다. 쓸모있는 인간을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스스로 쓸모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주위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있던 분들, 끝발이 있는 자리에 있던 분들이 이런 게 더 잘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인생 단계별 자산관리 전략. 퇴직금으로 투자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강의할 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투자를 해서 번 돈으로 노후 생활비를 대겠다는 생각일 것입니다.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도 자산관리에 대한 마음가짐은 현역 시절과 달라진 게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노후 자금이 모자랄 것이라는 초조함 때문에 투자 자체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100세 시대의 직장인은 인생 단계별로 시기에 맞는 자산관리를 해야 합니다. 인생 단계별 3단계 자산관리. 첫 번째 단계는 자산을 적립하면서 운영하는 시기 또는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퇴직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지출보다 수입이 많습니다. 생활자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주로 투자 상품에 장기 분산 운용하여 자산을 축적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출에 쓰면서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부터 70대 후반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축적한 자금 중 생활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출해 쓰면서 남아있는 자금을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는 시기입니다. 일에서는 은퇴했지만 자산 운용에서는 아직 은퇴를 하지 않은 시기인 겁니다. 이 단계의 최대 목표는 세 번째 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을 충분히 남겨놓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용과 인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인출 비율과 남은 자금의 목표 운용 수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당장 그 비율을 정하기 어려우면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 4% 인출과 남은 자금의 3% 운용 전략을 따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자산 운용에서도 졸업하여 자산을 인출해 쓰기만 하는 시기입니다. 70대 후반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가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자금은 예금이나 그에 가까운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인출해 쓰기만 하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생활비를 규모 있게 인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상의 세 단계 중 제1단계인 현역 시절에는 시간을 들여 장기 분산 투자를 하기만 하면 실행 여부가 문제일 뿐 자산 형성 자체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투자의 최대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인 제2단계와 3단계에서는 자산을 늘리기보다는 줄어드는 걸 관리하는 방법, 즉 인생의 내리막길을 무사히 내려가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내리막길에서 굴러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갈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퇴직 후 자산관리에서 유의할 점, 제2단계와 제3단계의 자산관리 전략을 세울 때는 단 몇 가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퇴직 후의 생존기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다는 점입니다. 노후 설계를 할 때 평균 수명에서 현재의 나이를 뺀 만큼의 기간을 생존기간으로 상정하고 설계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보다는 생존 확률 20%를 기초로 생존기간을 상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60세인 사람의 20% 생존 확률은 통계청관이 생명표를 참고로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남성 91세, 여성 95세입니다. 만약 아내의 나이가 남편보다 3년 아래라면 남편의 60세 퇴직 후 38년의 생존 기간을 상정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퇴직 후의 매월 생활비를 일정 금액이 아닌 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바람직합니다. 퇴직 후 여유 있는 생활을 하려면 월 3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식의 자료가 발표되고 있지만 별로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목표 대체율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목표 대체율은 퇴직 후 연간 지출액이 퇴직 직전의 연간 수입액에 대해 어느 정도 비율인가를 나타냅니다. 연간 수입이 높을수록 목표 대체율은 낮아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연 수입이 6천만 원이었던 직장인이 퇴직 후 생활비 목표 대체율을 60%로 잡는다면 퇴직 후 생활비는 연간 3,600만 원, 즉 월 300만 원이 됩니다. 셋째, 삼층연금과 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매월 일정한 연금 수익과 대체업을 통한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만큼 자산관리를 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3층 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15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생활비 3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150만 원은 자조 노력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지방도시나 퇴직자 전용 주거지역으로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절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는 생활비는 그동안 마련해둔 노후 자금에서 인출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연금을 활용해 연금 수입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담보로 60세 종신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월 100만 5천 원씩 2021년 8월 5일 기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해서 근로수입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간의 소득이라도 얻을 수 있는 일을 하면 노후자금뿐 아니라 건강 문제나 고독과 같은 퇴직 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노부양의 시대, 3층 연금은 필수. 그러면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분들은 어떻게 노후 생활비를 조달했을까요? 앞서 잠깐 살폈듯이 1980년만 해도 자식의 도움이라고 답한 비율이 72%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비율이 20%로 줄어버렸습니다. 10년쯤 지나서 이런 조사를 다시 하면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 0.7%, 일본 1.9%, 독일 0.4%처럼 될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와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196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54세였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세입니다. 자그마치 32년이 늘어난 겁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기간이 평균 5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5년에서 30년이나 됩니다.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녀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따라서 지금 재테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즉 3층 연금으로 노후에 최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노후자금 마련의 기본은 3층 연금입니다. 우선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를 하니까 부부 모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겠지만 혹시 전업주부라면 이미 가입을 권합니다. 예를 들어 30세부터 60세까지 한 달에 9만 원씩만 이미 가입을 하면 세상 떠날 때까지 5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받는 액수도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늘어납니다. 이렇게 부부 모두가 일찍부터 국민연금에만 가입해도 절대 굶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이 퇴직연금 가입입니다. 요즘은 1인 기업,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다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하는 겁니다. 100세 시대에는 이 3층 연금으로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준비를 못한 채 이미 퇴직했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지? 물론 이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살고 있는 집, 고향의 땅을 과감하게 은행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세상 떠날 때 정산하는 겁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입니다. 그래도 갈 때 자녀에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살에 세상을 떠난다면 자녀가 70살쯤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집을 준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그 후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정산을 해서 남는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민들의 평안을 위해 의사가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있다고 합니다. 50부터는 노후 걱정 없이 살아야 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